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멀쩡한데 자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야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의 FOMC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주린이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잘 나왔고 연준의 FOMC는 좀 우려감 섞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했다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다 절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평소 영상들보다 다소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절대 어렵다고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안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오히려 돌려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 회의 결과 발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주요 맹점들만 한번 짚어볼게요. 2023년 최종 기준금리를 5.1%로 상향 조정하겠다. 시장이 가장 우려감을 가진 부분이죠. 두 번째, 현재 물가 지표들이 안정적인 것은 아직 만족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절을 할 것이다. 네 번째, 올해 초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덜 중요해졌다. 일단 최종금리 전망을 좀 상향을 시킨 거에 대해선 분명 우려감을 가질 요소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제 물가 지표에 따라서 금리 속도를 조절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든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남겨두었다든지 이런 점은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가장 다음 FOMC를 좀 보면은 베이비 스텝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전망이 95%가 됩니다.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5%,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95% 차지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일단 12월 FOMC 점도표를 좀 살펴보면 총 19명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최종 금리, 기준금리의 수준이 어디까지가 맞겠느냐 하고 표시를 해둔 건데, 2022년 19명 위원 모두 전부 다 4.5%의 만장일치 표시를 해줬습니다. 2023년을 보면은 지금 아까 파월 의장이 발표한 5.1% 수준으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근데 보면은 5.5% 전후로 5.5% 수준까지 좀 전망하는 위원들, 이게 맞다고 전망하는 위원들도 7명의 위원들이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시장은 여기에 한 번 더 우려감을 가졌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12월 FOMC 전 가장 최근 9월 점도표를 보면은 2023년 전망을 따질 때 기준금리가 5.0을 넘는 것에 대해서 전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다수의 위원이 5%를 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겠죠. 점도표가 발표된 동시에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수치에 대해서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예요. 맨 위에가 GDP 성장률, 두 번째가 실업률, 세 번째가 PC 지수, 네 번째가 근원 PC 지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연준에서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 원래는 내년 GDP 성장률이 1.2%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지만 이거를 0.5%로 대폭 하향 조정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온 것을 알고 가시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겠죠. 동시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기존적으로 4.4%에서 4.6%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2022년 전망보다 23년 전망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PCE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PCE 지수라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뜻해요. 말 그대로 미국 국민
개개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겠죠. 이제 뭐 주택 토지 구매 비용은 제외되긴 하는데 근원도 마찬가지예요. 근원도 마찬가지인데 CPI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원유와 식품을 제외한 지수이다. 연준에서는 이 근원 PC, 코어 PC 지수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좀 분석을 했던 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알고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고 GDP도 하락하는 걸 알겠는데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올라가네. 개인의 소비량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내용들도 있긴 있을 거고. 하지만 물가는 점점 잡혀가는 추세.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물론 2022년 대비해가지고 23년의 전망이 PC 같은 경우는 5.6에서 3.1로 코어 PC 같은 경우는 4.8에서 3.5로 하락하는 거긴 하지만 기존적인 전망보다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따져보면은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고용시장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 개인소득 및 지출 지금 10월 달까지 최신화가 돼 있고 11월 거는 12월 말에 아마 최신화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개인소득 지수와 가처분 개인소득이 올라가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소득 같은 경우 9월은 0.4로 표기되어 있는데 10월은 0.7로 확인되죠. 그리고 가처분 개인소득도 9월은 0.3인데 10월은 0.7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처분 개인소득,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수입에서 이제 뭐 이자나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개인 저축과 개인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을 뜻해요. 내가 300만원, 뭐 200만원 월급을 받아서 뗄 거 이만큼 떼고 내가 이만큼 저축하고 이만큼 소비할 수 있겠다 하는 돈을 가처분 개인 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득, 결국은 개인소득, 월급이 올라가니까 가처분 개인소득도 올라가겠죠. 이자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내용이 올라가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개인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업률이 증가해도 PC 지수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겠지만 이 통상치를 따져보았을 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은 동시에 빈익빈 부익부, 이 차이가, 이 빈부격차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FOMC 발표 직전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장의 예상치가 7.3%였는데 7.1%가 발표됐습니다. 10월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이었는데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 7.1%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감 시황 영상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항상 낮게 나오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3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좀 전망이 일치했다. 여기서도 단순하게 잘 나왔다 라고 살펴볼 게 아니라 이 주요 품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는 식품,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주거 비용과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자, 먼저 식품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도 이제 집에서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0.4에서 0.5로 올랐고요. 외식 같은 경우는 0.9에서 0.5로 외식은 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네요. 그죠?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특히 이 가솔린 부문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솔린에 대한 내용을 따라가서 살펴보면은 가솔린이 10월 달은 4.0% 상승이었는데 2.0% 하락으로 전환된 점, 원래가 10월 달이 전년 대비 17.5%였는데 10.1%로 굉장히 크게 하락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게 새 차, 아래가 중고차인데요. 중고차의 하락이 좀 더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10월달 같은 경우는 2.4% 하락이었는데 2.9% 하락으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가 원래 2.0% 상승이었는데 3.3% 하락으로 굉장히 크게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또 크게 뭐 둔화가 없습니다. 0.8에서 0.6으로, 그리고 전년 동기 6.9였는데 7.1로 오히려 오른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큰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 전반적인 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필수 소비재보다 경기와 민감한 소비재의 하락이 눈에 띈다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곳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자, 경기와 민감한 내용들, 에너지, 가솔린, 경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게 보이니까 필수적인 소비되는 내용은 하락을 크게 안 하는데 경기 민감 소비재들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정말 오고 있는 건 맞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와도 연동지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토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100달러, 120달러를 웃돌았어요. 배럴당. 근데 지금 다시금 전쟁 이전 수준까지 국제 유가가 복귀를 하면서 가솔린이 하락하는 내용도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국제 유가도 경기 침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띄어요. 왜냐면은 이 기름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산업군의 필수적인 소재로 쓰이다 보니까 물가와 연동성이 깊은 건데 그만큼 경기 침체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일단 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슈 분명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 오펙 플러스에서 가격이 하락할수록 감산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속사포로 여러분들께 퍼부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돌려도 보시고 필히 오늘 내용은 중요하니까 한 번씩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AP투자연구소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